안녕하세요. 공군 전투조종사 출신 진격의 아재입니다. (6월 13일) 0330분 갑작스런 폭발음이 칠흑같은 테헤란의 어둠을 깨우고 200여 대 전투기가 이란의 서쪽 국경으로부터 날아듭니다. 그리고 이란의 주요 시설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Operation Rising Lion. 미국국 공사 공공부 이스라엘 총리 나타네우가 이란을 상대로 라이징 라이언 작전을 선포합니다. The objective of Israel's military operation is to remove this threat, both the nuclear threat and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to Israel.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언,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한 이번 작전의 코드명으로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보라, 백성이 이와 같이 일어나되 암사자처럼 떨쳐 일어나며 숫사자처럼 일어나기까지 할 것이다. 그가 움켜 먹은 것을 먹고 죽임을 당한 자의 피를 마시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사자와 같이 강력하고 용맹하게 일어날 것이며 그들의 적을 정복하고 승리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위협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작전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할 것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총 200여 대 전투기를 5파로 나누어 작전을 수행한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언. 이번 항공 전역의 작전 목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군 리더십 제거로 이를 위해서 이란 전역의 100여 개의 핵시설, 군사 표적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공습하여 나탄즈 농축시설 등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인프라 시설을 타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란 혁명수비대인 호세인 살라미 총사령관, 참모총장 무하마드 바게리 등 최고위급 장성들과 더불어 이란의 핵과학자 6명 등을 제거해서 이란 측 지휘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세계 이목이 이번 작전의 결과와 이에 따른 전개인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햄머 작전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저는 이 작전 계획의 이면에 감춰진 특별한 측면을 보고자 합니다. 영화 탑건 매버릭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번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침투 루트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노티칼 마일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두 나라 사이에 북쪽으로는 시리아와 이라크, 남쪽으로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가 있죠. 이전에 이라크 타격과 레바논 이런 작전과는 좀 다릅니다. 나라들을 건너서 가서 타격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공격 루트의 옵션은 약 3가지 정도로 추려지는데요. 요르단, 이라크 영공을 통해 이란 내부로 직접 진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교적 거리가 짧고 상대적으로 덜 구축된 대공 방어망 때문에 침투가 쉬울 것이라는 장점이 있죠. 시리아, 터키 국경을 따라 북부 이라크를 거쳐 이란에 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리아와 레바논의 방공망 회피가 약간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남부 사우디 및 페르시아만을 경유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UAE 등의 협조가 필요한 루트이죠. 이란으로 가는 가장 좋은 루트는 이미 내전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방공망이 없는 시리아와 대부분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를 경유해서 가는 시리아, 이라크 영공의 루트가 이스라엘에게는 어느 정도 개방이 되어 있어 비교적 접근이 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란에 대한 가장 가능성 있는 공격 루트이죠. 비교적 접근이 쉬운 이 루트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에게는 이란까지 거리와 이란의 예측 가능성이란 2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같은 공격 축선을 따라 5파의 연속적인 작전을 수행한다면 적의 방공망은 지속적인 침투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죠. 침투 전력이 위협을 받거나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공군은 1파에서부터 공중우세 확보를 위해 시드와 디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또 다른 특별한 노력이 있었으니 이는 바로 특수작전부대와 항공전력의 조합이었죠. 서로 다르지만 상호작전을 강화하는 이 2가지의 행동으로 전개된 이번 작전.
먼저 이스라엘의 특수부대가 몇 달 전 이미 이란 내부에 미리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소형의 드론대가 이란의 방공 레이더와 통신 노드를 타격하는 시드 및 디드 작전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몇 분 후 이스라엘 전투기가 고위군 지도자를 포함한 이란 전역의 100개 이상의 핵 및 군사 목표 시설에 정밀 타격을 가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드와 디드란 개념을 알고 가죠. 시드,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 적 방공망 제압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적 레이더 기반의 방공 체계를 파괴하지 않고 무력화하는 것으로 전자전기 또는 전자전 재밍파드로 적의 방공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것이 공군 작전의 전통적인 방식이 되겠죠. 소프트 킬이라고도 불리는 이 비물리적 파괴를 의미합니다. DED, Destruction of Enemy Air Defense, 적 방공망의 물리적 파괴를 뜻하죠. 보통 하드킬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번 작전에 참여한 이스라엘 공군 전력을 보면 F-35I는 정교한 전자전 시스템을 탑재했고, F-16I 또한 상당한 전자전 측면에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탑재한 시스템은 그런데 자체 보호용이죠. 미 해군이 가진 EA-F-18G 같은 그라울러, 이런 편대군을 보호하는 에스코트 제모는 없는 것이죠. 즉 편대군을 보호하기는 약 2%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자전기가 맡아야 할 시드 및 디드의 임무의 일부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와 특수부대가 이 역할을 대신한 것이 이번 작전이 보여주는 차별성입니다. 즉 항공 전역을 위해 이스라엘의 특수부대 능력까지 합쳐진 진정한 합동성을 구현한 것이죠.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기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이스라엘 공군에 전달하거나, 드론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미사일 전력의 초기 무력화를 통해 이스라엘 공군의 공중우세 장악에 기여를 한 것이죠. 이 작전의 모습은 최근 러시아 전략 폭격기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감행한 우크라이나의 스파이더웹 작전과 매우 유사하기도 합니다. 시내 깊숙이 숨겨져 있는 비밀 지휘소에서 긴급 작전 회의를 열고 있었던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그 작전 회의가 시작된 지 몇 분 되지 않았을 때 특수부대 요원의 암살 무기가 정확하게 그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격은 재래식 장거리 타격과 비재래식 작전의 조합이 현대전에서 얼마나 독특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죠. 이스라엘 공군의 특징은 자체의 전투기 개발을 추구하는 대신 미국에서 도입한 전투기를 광범위하게 개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가장 중요한 장거리 타격 플랫폼인 F-15I는 이스라엘 공군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개량을 거쳤고, F-16I 역시 항속거리를 늘리고 항전 장치를 개선시켜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효과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탄생되었죠. 여기에 F-35I 전투기도 자신들의 전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첨단 소프트웨어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전투기들의 개량 핵심에는 항전 장비와 항속거리 증대에 있었습니다. 전투기를 구매할 때부터 가상의 적이란 타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까요? 하여튼 들키지 않고 도달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열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의 레이더 탐지가 불가능한 적어도 침투 전술을 적용해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공군에게는 두 번째 문제에 부딪힙니다. 200대 전력 중 다수를 차지한 F-16I의 경우 전투행동 반경의 제약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 지점까지 침투가 불가능했죠. 즉 공중급유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이 공중급유가 항공기에 연료를 공중에서 보급한다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연료 탱크를 달 자리, 흔히 우리가 웨트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곳에 무장을 장착을 하면 하드 포인트로 바뀌죠. 공격력을 배가할 수 있는 마법과도 같은 임무입니다. 통상적으로 안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중고도에서 수행하는 공중급유 미션. 그런데 중고도에서 공중급유 임무를 수행하면 적의 레이더에 포착돼서 작전 수행 자체가 노출될 수 있죠. 또 다른 문제는 좁은 이스라엘 어디에서 급유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많은 전투기들을 어떻게 제한된 시간에 급유를 맞춰서 TOT, 타임 온 타겟을 맞출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야 했던 게 이번 작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미라클 넘버 1. F-35I 스텔스 전투기가 공중급유를 받더라도 급유기 자체는 스텔스가 아니기 때문에 스텔스 전력에 대한 위치 노출이 가능하죠.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하면서 급유를 해야 되는 것이 이번 작전의 미라클 넘버 2. 이를 위해 이스라엘 공군은 적어도 야간 공중급유 작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중고도 급유 임무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야간에 적어도라니 대단합니다.
공격 편대군 전체에 대한 급유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급유 능력도 필요했죠. KC-707 7대, KC-130 허큘리스 7대를 동시에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많은 전투기에 대한 급유를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번 작전의 미라클 넘버 3입니다. 미라클 넘버 1, 이번 작전 시 급유 추정의 위치. 이스라엘 영토 내 네바팀 인근에서 약 F-15I와 F-35I가 급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르단 이라크 지역 상공에서, 즉 침투 경로 중에 안전 회랑을 형성해서 급유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무 후 기환 경로에서 네바팀까지 급유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렇게 촘촘한 급유 작전을 계획해서 미라클 넘버 1을 극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라클 넘버 2, 2024년 8월 네바팀 인근에서 F-35I와 F-15I 합동편대가 실무장 장착한 상태로 공중급유 훈련을 실시합니다. 장거리 공격에 대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전투기들이 실무장을 탑재한 상태에서 500에서 1000피트 저고도로 비행하고 산악지형과 대공 위협을 모의한 조건에서 급유기와 연계한 공중급유 훈련을 한 것이 키입니다. MVG를 물론 착용했고요. GPS 교란 및 통신 제한 하에 급유 절차를 숙달했다고 하네요. 임무 후에 고속귀환 중 급유기와 랑데뷰 또는 복잡한 시나리오별 훈련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미 장거리 적어도 침투 작전을 위해 야간 적어도 급유 훈련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미라클 넘버 2를 해결하게 됩니다. 기습, 타격 작전 등에 필요한 전술, 방공망 회피와 더불어 작전의 안정성을 높여서 이미 장거리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라클 넘버 3, 보잉 707 항공기를 보면 붐 방식의 급유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드로그 앤 플러그의 급유 방식보다 더 빠르게 급유를 할 수 있죠. 그리고 RVS, 리모트 비전 시스템, 조종사가 직접 관측하지 않고 카메라를 통해 정밀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인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급유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제는 200여 대 항공기를 급유하기 위해서는 몇 대의 급유기를 어디에서 어떤 편대를 언제 하느냐, 이런 계획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장거리 전투 행동 방향을 가진 F-15I 그리고 18CD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했던 F-35I 전투기를 우선적으로 급유를 하고, 이후 공격 편대군 바디에 해당되는 주력 F-16I는 침투 루트와 이탈 루트에서 편대별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한 뉴스 보도에서 볼 수 있었죠. 이라크 초저고도 상공에 수많은 전투기들의 소리가 들렸다. 이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저고도에서 급유를 했을 것으로 추측해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군은 마지막 숙제 미라클 넘버 3의 장벽을 넘어섭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자국에 대한 미래의 위협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장점인 공군력과 특수부대를 활용하고 약점인 장거리 침투 능력과 대규모 공중 급유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미 이 작전 개시 1에서 2년 전부터 훈련을 해왔던 것이죠. 이란의 핵무기 확보가 예상되는 이 시기까지 기다려왔다가 수뇌부의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이 임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냅니다. 이 작전을 조종사의 눈으로 분석하다 보니 저절로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전의 입안부터 준비 그리고 임무를 수행한 이스라엘 공군 관계자들, 정말 대단합니다.